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주희입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여자, 모든 걸 다 가진 여자라고 불러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력가 집안의 외동딸이고 제 남편 최정수는 그런 저희 집안의 대릴사위이자 회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없다는 것만 빼면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제 남편 정수 씨에게는 이혼한 여동생과 10살짜리 조카 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생도 사랑스러운 조카 은지도 진심으로 아꼈죠. 한 번은 은지의 생일날이었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날의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 하얀 식탁보가 깔린 고급 레스토랑. 그 중심에는 10살이 된 은지가 제가 사준 벨벳 드레스를 입고 공주님처럼 앉아 있었죠. 은지는 원하던 인형을 받아 기뻐했고 그런 조카를 보며 저희 부부와 시동생도 웃음 지으며 신랑의 건배사와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자, 다들 잔 채우고 오늘은 우리 은지 공주님 그리고 이런 좋은 날을 만들어준 사랑하는 내 아내 주희를 위해 건배합시다. 이렇게 살가운 시동생이 저희 집 일을 봐주게 된 것은 제가 결혼 생활의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텅 빈 집에 홀로 있는 날이 많아졌죠. 그럴 때면 그녀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동생만이 아는 번호였죠. 언니, 저 왔어요. 그녀는 양손에 커다란 한약 바스와 예쁜 찻잔 세트를 들고 마치 자기 집처럼 익숙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무거운데 뭘 이런 걸 다. 에이, 언니, 무겁긴요. 시동생은 제 옆에 바싹 다가 앉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유난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저는 그 온기에 기대 잠시 외로움을 잊었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언니, 얼굴이 또 반쪽이 됐어요. 어젯밤에도 잠 설쳤어요? 우리 오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언니 혼자 두기만 하고 제가 다 속상해요. 그녀의 말은 언제나 저를 위하는 듯 했고 남편에 대한 원망마저 대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언니 몸부터 챙겨야죠. 시동생은 한약이 든 박스에서 한약 한 첩을 꺼내 데워왔습니다. 진하고 씁쓸한 한약 냄새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찻잔에 그 검은 액체를 따랐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 모습은 마치 아픈 자식을 위해 약을 다리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았습니다. 오빠랑 언니 얼른 예쁜 아기 생겨서 이 고생 끝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하다는 한의원 가서 몰래 약 좀 지었어요. 여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를 보강해주는 거래요. 아가씨는 찻잔을 내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왔으니 쭉 마시고 한숨 푹 자요. 오빠한테는 제가 말 안 했어요. 언니 부담 가질까봐. 이건 그냥 동생인 제가 언니 생각해서 챙겨주는 거예요. 예쁜 아기. 그 단어는 제 마음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조바심.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시누이의 딸, 은지를 친딸처럼 예뻐하고 있으면서도 제 아이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멀려. 자, 식기 전에 마시고 한숨 푹 자요. 저는 그저
시동생이 아직 젊은데 혼자인 것이 안쓰러워 아는 선배를 소개시켜 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언니, 저는 괜찮아요. 우리 은지 하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거 없어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제 남편이라는 임자가 있는 여자였으니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겠죠. 은지 하나면 된다는 그 말은 어쩌면 제게 보내는 경고이자 모든 것을 가진 승리자의 여유였을지도 모릅니다. 5월 제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기로 한 날, 저는 약속 장소 근처 카페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저의 첫사랑 민수 오빠와 마주쳤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오빠는 여전히 제 기억 속 소년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아 오빠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작게 아렸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해 주희야.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장하고 홀로 남겨진 제 앞에 민수 오빠에게 저녁을 제안했습니다. 어색함과 반가움이 뒤섞인 저녁 식사 후 저희는 종종 만나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잊었던 설레임이었는지 혹은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난 편안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들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오빠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셨는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친 얼굴을 보는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제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희야, 미안해. 네 남편 최정수 부장이 시킨 일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제 남편 최정수가 민수 오빠에게 접근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픈 어머니의 수술비와 번듯한 직장, 그 대가로 저를 유혹해 외도 현장을 만들고 이혼의 책임을 제게 모두 덮어 씌우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정말 미안해. 처음엔 돈 때문에 흔들렸지만 너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더라고. 민수 오빠의 눈물 어린 고백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 시간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무너져 내린 세상의 잔해 속에서 저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떠난 카페에 얼마나 더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붙들고 지난 몇 주를 필름처럼 되감았습니다. 그의 어색한 농담에 웃었던 나, 그의 지친 얼굴에 마음 아파했던 나, 그 모든 나의 감정들이 실은 최정수라는 연출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 인형극에 불과했다니. 설렘과 편안함이라 믿었던 감정의 실체는 저를 향한 동정과 기만이었고 저는 그것을 한 줌의 옹기인 양 소중히 품고 있었던 겁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온 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자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졌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이건 슬퍼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일이 많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민수 오빠를 통해 남편이 저희를 찍기 위해 고용한 사진기사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배의 돈을 주며 새로운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목표물은 내가 아니라 내 남편 최정수예요. 그 사람을 조사해줘요. 그날 이후 며칠간은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남편이 주는 돈으로 사고 남편이 골라준 가구로 채워진 이 거대한 집은 이제 저를 가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습관처럼 제 옆에 누워 잠이 들었고 저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날카로운 칼날 위에 누워있는 기분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온 것은 해가 중천했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남편을 조사하던 사진기사였죠. 약속 장소인 차 안에서 건네받은 서류 봉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 마지막 남은 믿음마저 산산조각내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 최정수는 고아원 출신이었고 형제 자매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여동생은 10년 넘게 함께 산 내연녀였고 사랑스러운 조카 은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아직도 일주일에 3번은 내연녀의 집에 간다고 합니다. 항상 일 때문에 집에 못 온다는 날들은 시동생, 즉 내연녀의 집으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가 되시겠어요? 시동생이 건네던 그 다정한 미소와 걱정 어린 눈빛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아가씨가 다려왔다던 한약.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장기 복용 시 불임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통째로 짓밟은 그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처절하게 되갚아 주겠다고요. 저는 민수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오빠가 계획대로 움직여줘야겠어. 민수 오빠는 최정수를 찾아갔습니다. 부사장님, 드디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저희 두 사람이 침대에 함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최정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수고했어. 이제 회사도 돈도 다 내 손에 들어왔으니 그 여자는 필요 없거든.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남은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 즉 기업의 회장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정수의 추악한 계획, 내연녀와의 숨겨진 딸의 존재, 그리고 저를 해하려 했던 한약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버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넓은 등이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 저를 돌아본 아버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딸을 향한 깊은 연민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헉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육중한 아버지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제 비명소리가 온몸에 피를 토해내는 절규처럼 사무실을 갈랐습니다. 쓰러진 아버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것은 복수심이 아닌 끔찍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인간들을 내 삶에서 도려내려다 내 삶의 기둥인 아버지를 무너뜨렸어. 구급차를 부르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희미해져 가는 숨소리를 들으며 제 안의 죄책감은 또 다른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 짐승 같은 인간들이야.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다시 타올랐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습니다.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최정수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내막을 알 리 없는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혼수 상태에 빠지자 이사회를 열어 부사장인 그를 사장으로 취임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정수와 그의 내연녀가 아무렇지 않게 저희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신혼집에라도 온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을 맞는 안주인처럼요. 그 여자는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에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번들거렸고 최정수는 제 소파에 당연하다는 듯 몸을 묻었습니다. 제 집의 공기가 그들의 오만함으로 오염되는 것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둘이 참 닮았다. 그 여자가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매니까 당연히 닮았죠, 언니.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 안의 붉은 액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의 피를 보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런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매도 닮나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거짓 미소가 사라지고 경계심과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균열을 보며 희열을 느꼈습니다. 완벽한 가면이 깨지는 첫 순간, 이 게임의 주도권이 비로소 제게 넘어왔음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당황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나 바보 만들어 놓고 둘이 얼마나 재미있었어? 저 여자가 네 동생이 아니라 내 연녀인 거, 그리고 은지가 당신들 딸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저의 외침에 최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시끄러워. 네 첫사랑이랑 놀아난 불륜 사진이야. 이혼 사유는 너한테 있다고. 사진? 그거 내가 사진기사 매수해서 만든 합성이야. 가짜라고. 저의 태연한 대답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아버님은 저 상태이니 사장 자리는 이제 내 거거든. 그는 내연녀의 어깨를 감싸고 당당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최정수는 혼수 상태인 아버지를 찾아가 속삭였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이제 그만 빨리 가시죠. 모든 건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아버지는 깨어 있었다는 것을요. 드디어 부사장의 사장 취임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사 앞에서 최정수가 새로운 사장으로 선임되기 직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버지가 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습니다. 며칠 전 의식을 찾았지만 이 순간을 위해 모두에게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최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정수 부사장, 오늘부로 해임이야. 너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며 내 딸 주희와도 이혼이야! 아버지가 병실에서 들었던 그의 마지막 인사를 모든 이사 앞에서 폭로했을 때 최정수의 얼굴은 볼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불신, 이내 상황을 파악한 경악, 그리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은 절망으로 시시각각 변해갔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아버지에게 매달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김주희, 네가 감히 나를... 그는 무어라 소리쳤지만 제게는 그저 패배한 개가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끌려나가는 그에게 다가가 가장 차갑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이건 네가 자초한 거야. 넌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네 모든 것을 잃었네. 잘 가. 더 이상 그에게선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증오도 연민도 그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삭제해야 할 오점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제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지옥 같던 복수는 끝났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불신만이 남았습니다. 저를 도와준 민수 오빠에게 고마움을 전했지만 저는 그와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를, 사랑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저 자신만을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독한 전쟁에서 얻은 유일한 교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전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30대 직장인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겠지만 저는 남편과 시댁이라는 족쇄를 끊어낸 이혼기념일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주변에서는 제 이혼을 두고 현명했다고들 합니다. 아이도 없겠다, 더는 아니다 싶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라고 왜 처음부터 시댁의 문제를 짐작하지 못했겠습니까? 다만 결혼 전 시어머니가 제게 보여주었던 가면 뒤의 얼굴이 그토록 추악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혹시라도 결혼을 앞두고 사랑이라는 콩깍지 외에 다른 것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분들께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어른들의 말을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희 친정은 두 분 모두 교직에 몸담으셨던 평범한 중산층 가정입니다. 두 분의 노후는 물론 저희 자매 앞으로 할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오피스텔까지 하나씩 마련해 주실 만큼 분수에 맞게 부족함 없이 살아오셨죠. 반면 남편 민준이네 사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퇴직금으로 차린 프랜차이즈 카페가 크게 망하면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시댁의 지원은 단 1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으니 그깟 돈 몇 푼이야 대수일까 싶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었죠.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참 다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 해줄 것이 변변찮구나 하시며 늘 미안한 얼굴을 하셨죠. 어느 날 제 오피스텔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아가, 민준이한테 들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오피스텔이 있다면서?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구나. 그래도 너희 시작은 해야 하니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는 거니? 그 오피스텔은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이 저희 결혼 날짜와 비슷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둘 힘으로 대출받아 집을 얻기도 부담스러웠던 터라 저는 흔쾌히 그 집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 그러니? 다행이다. 내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쳤잖니. 듣자니 그 오피스텔이 역세권이라 아주 노른자 땅이라던데 우리 수연이 참 복도 많다. 앞날이 훤해. 그때는 그저 아들 신혼집 걱정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깨달았죠. 그건 걱정이 아니라 제 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였다는 것을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은 예단 예물 같은 건 형식적으로만 하자며 시댁의 부담을 덜어주셨습니다. 딱 한 번 저희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속내를 내비치신 적은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래도 네 시댁은 너무 무심한 것 같아. 맏아들 장가 보내면서 어떻게 돈 한 푼 쓸 생각을 안 하실까? 우리가 해주는 집에 소파 하나라도 좋은 걸로 채워주려는 성의가 있어야지. 저는 괜찮다며 엄마를 달랬지만
왜 아니었겠습니까? 딸 가진 부모의 속상한 마음을요.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고 부모님은 그런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는 믿음으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그토록 다정하던 시어머니는 결혼과 동시에 180도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고심해서 꾸민 인테리어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생각지도 못한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집이 왜 이렇게 썰렁하니? 신혼집은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가구들은 이게 다 뭐냐? 한 번 쓰고 버릴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감각이 없을 수가 있니? 제 취향을 존중 못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는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입에 안 맞는데 며느리가 남편 식성도 모르고 뭘 한 거냐? 하시며 타박까지 하셨습니다. 순간 울컥했지만 어른의 말씀이려니 하며 꾹 참고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1시간 거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저희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게 은근히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수연이도 우리 식구니까 하는 말인데 민준이가 결혼 전에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던 게 있단다. 이제 너희 둘이 버니 이번 달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렴. 남편과 한마디 상의도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당황한 제 옆에서 남편은 엄마, 50만 원으로 생활이 되겠어요? 라며 기름을 붓더군요. 그 대화를 듣는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는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인데 매달 월급처럼 돈을 붙이라니요. 집에 들어와 따지자 남편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돈 안 드리면 반찬도 제대로 못 사드셔. 그게 그렇게 아까워? 그럼 각자 관리해. 내 월급에서 우리 부모님 드릴 테니 너는 이 부모님 챙겨. 결혼 전 모든 걸 맡기겠다던 남편의 배신감에 치가 떨렸지만 결국 시끄러운 게 싫어 50만 원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달 드리는 생활비 외에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는 아가, 반찬 해왔다. 냉장고 비었으니 장 좀 받아 채워놔라. 하시며 본인 집 일주일치 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트에 한 번 가면 20만 원이 우스운데 저희는 맞벌이라 집에서 밥 먹을 일도 없으니 그 돈은 고스란히 시댁 식구들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이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오더군요. 회사에서 큰 사고를 쳤다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 빚을 빨리 갚아보겠다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동료의 신고로 모든 것이 발각되었고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이 선처해 주셔서 형사 고소는 면했지만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남편의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에 인간적인 실망감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우리 부모님껜 재취업할 때까지 비밀로 해줘. 부모님 아시면 밤새 걱정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거야. 장인 장모님께도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라며 이기적인 부탁까지 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큰일을 왜 쉬쉬해야 해? 당신이 저지른 잘못이잖아. 당장 다음 달부터 내 월급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어머님 용돈은 이제 못 드려. 제발 몇 달만
몇 달만 네가 좀 들여줘. 내가 어떻게든 빨리 취업할게.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혼자 벌어서 용돈까지 드릴 생각을 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 하며 눈물을 글썽이더니 다음날 아무 말 없이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붙여주셨습니다. 힘들면 참지 말고 언제든 돌아오라는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이 백수가 된 줄은 꿈에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는 으레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으로 모니터만 바라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연민과 경멸이 뒤섞여 들끓었습니다. 한때는 듬직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현실을 도피하는 무책임한 아이만 남아 있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라는 제 물음에 나도 알아서 하고 있어. 제발 재촉 좀 하지 마. 라며 나를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제 삶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숨만 쉬고 있는 책임져야 할 짐덩이일 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와 존중이 사라진 자리는 차가운 냉기와 무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실직한 지 한 달쯤 되던 때였습니다. 새벽에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이 간경화로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님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3주가 넘도록 중환자실의 기계에 의지해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계셨지만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상태로 3주 이상 차도가 없다면 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수십만 원씩 쌓이는 중환자실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고심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이제 일반실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아빠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돈 때문에 일반실로 옮기자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역시 네 눈에는 네 시아비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해 보이냐?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어쩜 그리 냉정하게 말하니? 라며 눈물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원망 속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어머님과 남편의 눈물 속에서 저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 앞에서 돈을 생각하는 제가 비정하게 느껴져 죄책감이 들면서도 이 현실을 외면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질 거라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어도 그들과 저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꺼져가는 희망을 붙들고 기도를 했고 저는 쌓여가는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절망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가족의 비정한 현실주의자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역할의 끝에는 상처뿐인 이별만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모진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 백수가 된 남편과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시댁의 형편을 생각하면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병원 역시 돈이 되는 중환자실 환자를 굳이 일반실로 옮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한 달이 가까워졌고 중간 정산된 병원비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는 저희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원무과에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현재 실직 상태고 시어머님은 능력이 없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없으니 이 병원비는 낼 수 없겠습니다. 제 말을 들은 병원 측의 태도는 그제야 바뀌었고 남편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버님을 일반실로 옮기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아버님은 일반실로 옮기신 지 닷새 만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슬픔과 죄책감에 넋을 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붙들고 통곡하기 바빴습니다. 그 누구도 남겨진 1,000만 원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아버님의 사무제를 지내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군요. 저는 혹시 병원비 문제를 의논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남은 병원비는 나눠서라도 해결했으면 해요. 민준 씨,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뭐라도 시작해서 같이 갚아 나가자. 저는 마지막까지 가족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편이 믿고 시댁이 원망스러웠지만 돌아가신 아버님 앞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마지막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제 선의를 어머님이 그렇게 짓밟아 버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댁을 향하는 동안 수십 번 생각했던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상상도 못했던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가, 내가 고민 많이 하고 하는 말이다. 네 명의로 된 그 오피스텔 있잖니? 그걸 좀 팔아야겠다. 네? 멀쩡한 집을 왜 팔아요? 너희 아버님 병원비 2,000만 원 남은 거랑 네 시동생 현주 월세 사는 거 너도 알지? 이참에 아예 그 집 팔아서 빚부터 갚고 남은 돈으로 현주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주자. 너희는 작은 빌라로 이사가면 되잖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병원비와 살아있는 시동생의 전셋집을 왜 제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을 팔아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어머니, 그건 안 돼요. 그 집은 제 거예요. 제가 왜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네가 우리 아들이랑 계속 살 거면 내 말대로 해. 그 집 안 팔 거면 차라리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우리 집 사정 나 몰라라 하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면 제가 겁먹고 따를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오히려 안개가 걷히듯 맑아졌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구나. 네, 어머님. 이혼이요? 좋죠. 저도 마침 이 집구석에 진절머리가 나던 참이었거든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혼할게요. 이혼! 제 반응에 당황한 시어머니와 그 소리에 방에서 나온 남편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그 잘난 아드님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린 지 3달 넘었어요. 지금 제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고 있다고요. 그것도 모르시고 돈 달라 장 봐라 하실 때마다 제 속이 얼마나 뒤집혔는지 아세요? 근데 이제 제 집까지 팔라고요? 못 참겠네요. 이혼하겠습니다. 아들이 실직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어떻게 그걸 말하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 집 식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쏘아 붙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의 가정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쪼잔하게 결혼할 때 보탠 돈을 돌려달라는 전 남편에게 집에 있는 가구, 가전 다 팔아서 가져가. 그게 당신이 보탠 전부 아니야? 라고 말해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버티지 않아 협의 이혼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요. 가진 것이 없으면 염치까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배웠습니다. 제 사연이 부디 과거의 저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분들께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